다음 달 택시를 시작으로 지하철과 버스 그리고 공유자전거인 따릉이 요금 인상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스비와 지하철비는 25% 또는 33% 오를 전망입니다. 기본료를 각각 300원 올리는 안과 400원 올리는 안을 두고 조만간 서울시가 요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택시비는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즉 26% 오릅니다. 여기에 기본요금 거리는 짧아지고 거리당 요금과 시간당 요금은 오릅니다.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도 2배나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은 공공부문 적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연간 적자가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적자 규모도 9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을 저지할 당국의 정책 의지가 많지 않은 상황인 거죠. 얼굴 빼고 다 오르는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지원하자는 얘기가 정치권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지원 얘기가 나오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 실제로 지원이 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자 각 가정의 전기요금의 20% 정도를 이번 달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전기료와 가스료를 결정하는 것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인데 이 두 기업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입니다. 직접 국민 지원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고물가의 고통은 취약계층에 한정된 게 아니라 대부분 국민이 겪습니다. 이럴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합니다. 공기업의 적자, 대중교통 부분의 적자보다 국민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고물가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몫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국 침투와 그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이북으로 보낸 우리의 군사작전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부가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유엔사는 우리 군도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에 섣불리 맞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또한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도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 MDL 이남으로 내려보냈고 우리 군도 이에 맞대응해 무인기 3대를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보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 대응을 한 것으로 자위권 차원의 조처라며 이런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임이 유엔사에 밝혀진 것입니다. 일본이 조선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거기에 외무상이 연례 외교연설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간 악재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문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2014년 기시다 현 일본 총리가 외무상 시절 외교연설에서 망언을 한 뒤 10년째 똑같은 망언을 외무상들이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원한다는 추천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무국에 2번째로 정식 제출했습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강제노역 현장인데 말입니다. 지난해 2월에 제출한 시청서는 온전한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등재 대상 시기도 16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한정해 나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문제로 보류 중이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의 군함도 후속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도광산 등재 신청을 반복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은 강제동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화하고 일본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기대하면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조급해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이나 늦어도 5월에는 일본에 방문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정부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이 빠지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아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 해결 방안은 피해자 단체와 여론 모두 비판적입니다. 문제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국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밝힌 당일에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는 확실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양국 관계 개선에 진정성이 있다면 일본 정부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차기 국민의힘 대표 유력 주자였던 나경원 전 의원이 25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대통령실과 친윤계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는 윤심에 맞지 않는 후보는 누구든 밀어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뜻이 관철된 것으로 정당 민주주의의 흐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하다라며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채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차기 총선에서 공천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당대표 후보들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당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주고 전당대회에 국민들의 관심도 더 모일 수 있었을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밝힌 낯선 당의 모습에 저도 당황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에 만연하는 뺄셈 정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중동과 한경래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대표 경선 구도는 대통령실이 원하는 대로 됐다라면서 신윤과 비윤으로 갈라져 다퉜던 여당 내분이 가까스로 봉합된 것이다. 집권당의 이전 투구가 이쯤에서 끝난 것은 국정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렇다고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부하처럼 돼서도 안 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겨레는 대통령 입맛에 딱 맞는 당대표가 당선될지 그렇게 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이 당정 분리 원칙을 버린 지 오래고 민주주의의 주요 요소인 선거 입 후보의 자유조차 권력의 힘으로 억눌렀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은 처음부터 대통령 말을 잘 듣는 대표를 세워야 국정을 안정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와 새누리당 친박 인사들이 친위 세력을 구축한다면서 2016년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가 선거에서 참패하고 결국 탄핵까지 당한 적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가 26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와 쪽방촌을 열화상 드론 카메라로 비교해 봤습니다. 붉은색일수록 온도가 높고 반대로 푸른색일수록 온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아파트 쪽은 온기를 나타내는 붉은색이 선명하지만 쪽방촌에서는 연두색과 파란색만 보일 뿐입니다. 우려했던 부자 재벌 감세, 서민 증세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해 대기업과 다주택자 등 부자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방비 등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해선 찔끔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부자에 대한 중과세와 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반도체 산업 등 첨단 산업 지원을 명목으로 재벌의 세금을 수조원 깎아줬습니다.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는 서민들은 그러나 난방비 등 공공요금 급등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재벌과 부자 감세 여파로 정부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 취약계층 지원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약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최악의 경기 침체기에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강자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연말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재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적어도 5년간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답니다. 여기에 정부는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추가로 확대, 삼성전자 4조 7천억 원, SK하이닉스 1조 1천억 원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6조 원가량의 세액 감면을 받게 됩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까지 더하면 삼성전자는 7조 9천억, SK하이닉스는 1조 8천억 원까지 감면폭이 확대됩니다. 반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등은 소폭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약 118만 가구에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은
총 1조 원에 그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재벌에 지원하는 금액이 118만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정부가 누구의 편에서 경제정책을 펴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생색내기 취약계층 지원안을 급하게 내놓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2조 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등에 따른 국민 고통을 더하는 방안을 정부 여당과 협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친정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5조 원의 물가 지원금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고 수정 제안한 겁니다. 이 대표는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성과급 전치를 벌이고 있는 에너지 기업에 대해 횡재세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에너지 기업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듯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큰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서민 증세 기조와 횡재세를 도입해서라도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민주당의 제안 중 무엇이 경제 정의에 부합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또 노골적으로 친재벌 반노동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무부가 노동조합 등의 집단 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겁니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뜻한다며 노조 파업을 예시로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에 앞장서고 나선 겁니다. 실제로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한 예시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들면서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 행동은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러한 반노동 기치에 반해 공정거래위는 친재벌 기치를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재벌의 공시대상 기준을 손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했습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데 이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시대상 기업 집단 지정은 재벌의 경제로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입니다. 현재 공시대상 기업 집단 기준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데 공정위는 이 기준을 GDP와 연동하거나 7조 원 이상 등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입니다. 7조 원으로 상향되면 공시대상 기업 집단 대상수는 기존 76개에서 56개로 20개, 즉 26% 급감합니다. 이렇게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가 주식 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 거래 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 또한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위의 입장은 정권이 바뀌자 불과 1년 만에 정면으로 뒤집힌 겁니다. 전셋값이 직전 계약보다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까 전전긍긍이고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는 등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분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5건 중 1건은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처지이고 세입자는 제때 이사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인 겁니다. 이 신문이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21%에서 역전세가 발생해 2년 전 가격에 비해 2억에서 3억 원 떨어진 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역전세난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른 정세 가격 급락이 원인입니다. 고금리로 전세 수요는 줄고 있는데 서울 주요 지역의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는 등 전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역정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발이 묶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가 전세금을 아예 떼일 수도 있습니다. 서민들의 가장 큰 재산인 전세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인텔리TV였습니다.